이 시각 지원 뉴스입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소나기 속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이른 무더위 속에 벌써 전력 공급 상황이 불안한데 이번 주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 3명이 완도에서 실종돼 경찰이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일가족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례를 폐기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도 소나기 속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장마 전선이 내려간 뒤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동해안과 영남을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9도, 강릉 33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체감 기온은 여전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서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0에서 50mm 정도의 다소 적은 양이지만 평소보다 매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시적으로 발달하는 소낙성 구름이다 하더라도 이 강우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강수량도 단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월요일인 내일부터 목요일 사이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무더위가 일찌감치 찾아오면서 올여름 들어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때이른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응급실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169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94명과 비교하면 79.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20일 이후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나이대별로는 65살 이상이 53명, 31.4%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6.6%, 야외 활동이 왕성한 20대도 14.8%로 적지 않았습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가 23.1%로 가장 많았고 오후 4시에서 6시와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각각 20.7%로 뒤를 이었습니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27.2%, 논밭 21.3% 등으로 실외가 90%를 차지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인데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고 치사율이 높아 온열 질환 중 가장 위험합니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해 발생하는데 의식은 있지만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 의식이 없고 이러면 시원한 곳에 옮겨서 체온을 빨리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얼음이든 물이든 이런 걸 이용해서 부채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환자분의 체온을 빨리 떨어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낮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80살 이상 고령층이나 어린이는 신체 특성상 폭염에 취약하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인데도 지난 23일 낮 전력 공급 예비율이 8%대까지 내려앉아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 집계를 보면 지난 23일 장마전선 북상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기 직전에 무더위가 오면서 전력 공급 예비율이 8%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에다 정부가 이번 주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고물가 속 서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 생산에 쓰는 액화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 등이 급등했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1, 2분기 요금을 묶어둔 상태라서 3분기에도 동결하는 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잇따른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기름값이 7주 연속으로 오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불공정 행위로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않았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정유업계는 원칙대로 가격을 책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경유 판매 가격이 7주 연속 상승하면서 또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휘발유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34원 90전 오른 2,115원 8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가격 역시 지난주보다 44원 50전 오른 리터당 2,127원 20전으로 나타났습니다. 1단위 가격 역시 전날보다 더 올랐는데 여전히 경유값이 더 높습니다. 25일 리터당 평균 판매 가격은 휘발유가 2,128원, 경유가 2,145원으로 경유가 17원 더 비쌉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에도 연일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정유업계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 등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히지만 정유사와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가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산업부 공정위 등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정유업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모든 정유사가 국제유가와 환율 등 같은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흐름이 유사할 뿐 짬짬이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폭 확대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실상 정유사와 주유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고 한도인 37%로 확대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는 38원 더 낮아져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환율도 비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건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최근이 네 번째입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1달러에 100원이 넘게 치솟았는데요. 환율이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초 1달러에 1,190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 경기 침체 가능성이 겹치면서 환율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tightening in financial conditions that we've seen in recent months should continue to temper growth and help bring demand into better balance with supply.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1,300원마저 뚫리면서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을 넘었던 경우는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2,000원 선 가까이 치솟았고 2001년, 2002년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에 따른 엔저 여파로 한동안 달러당 1,300원대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2008년, 2009년엔 1,300원 위로 치솟았습니다. 정부도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환율 상승 억제를 위해 외환시장 개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시장 안정 노력을 실시하는 한편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선 환율이 일시적으로 1,350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등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원화 약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MF는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피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는 수정된 연간 전망치를 발표하고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3.7%에서 2.9%로 낮춰 잡았습니다. 2023년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지난 4월 2.3%에서 1.7%로 수정했습니다. IM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을 5.2%로 예측했습니다. IMF는 미국 경제가 팬데믹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봉쇄 등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We expect the US economy will slow. We are conscious that there is a narrowing path to avoiding a recession in the US.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높은 고용률과 저축 등이 경기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The economy, so if it was hit by a negative shock, it should pass relatively quickly and have a relatively quick recovery afterwards. IMF는 세계 공급망 차질이 인플레이션을 심각히 악화시켰다면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악화하지 않도록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는 식량 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 오름세가 가파른 미국에서는 무료 급식소를 찾는 저소득층이 늘고 있는데요. 봉사단체 역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8.6%. 41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We currently face macro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unacceptable levels of inflation. 특히 일상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오름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달걀 한 판 가격은 2달 전보다 54% 올랐고 우유 도매가는 4월 한 달에만 38% 상승했습니다. We've been buying a whole lot of frozen food. Like, you feel me? That way we don't have to cook that much because if we buy food that's like, you feel me, like raw, it costs more. For sure, looking at like prices and brands and things and the amount of stuff you get and being aware what you're gonna use and what you're not gonna use. 이처럼 밥상 물가가 치솟으면서 미국에선 무료 급식소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던 봉사단체들 역시 수요를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식량 기부 자체가 줄어든 데다 식료품 구매와 인건비 등 운영 예산이 무려 5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약 50%나 폭등한 휘발유 가격도 식품 조달에 큰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As of right now, since January, it's gone straight up. I mean, I'm looking at right now, we're almost at 380 people for today alone. I definitely think it affected. I mean, right now there's food shortages in the actual food banks, but I think in terms of being able to operate and get food to the distribution centers. 1994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고 일시적인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등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 하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미국이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어 저소득층의 식량 위기는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제72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가 어제 오전 10시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국내외 참전 용사와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지휘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최근 공적이 확인된 참전 유공 전사자 이영훈 중위와 심임섭 상사, 윤중걸 하사,
이원재 병장, 신명철 병장에게 무공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북한이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군중 집회를 열어 반미 투쟁 의식을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근로단체들이 그제 복수 결의 모임을 진행했다고 보도하며 미국의 군사훈련을 비판하는 참가자들의 발언을 실었습니다. 북한이 6월 25일을 전후해 반미 군중 집회를 연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북한은 통상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를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그 이후 지난해까지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로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 3명이 완도에서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일가족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사는 10살 조윤아양. 지난달 19일부터 부모님과 제주도로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났습니다. 원래 학교로 돌아오기로 한 날은 지난달 15일. 그러나 이후로도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조양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일주일 뒤인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모랑도 연락 안 되고 학교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면 경찰관서에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사가 된 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광주 남구에 있는 조양의 집으로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양 가족은 지난달 30일 차를 타고 전남 강진군을 거쳐 완도군 동쪽 신지면에서 마지막으로 CCTV에 잡힌 이후로는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대전화도 다음날 새벽까지만 마지막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광주 남구와 전남 완도에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며 인근 지역 수색에 나섰습니다. 조윤아 양은 키 145cm에 몸무게가 40kg 정도로 둥근 얼굴형의 통통한 체형입니다. 긴 머리에 흑발로 실종 당시 어떤 옷차림이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때 조양의 몸무게가 20kg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윤아 양과 가족의 현재 소재지나 지난달 중순 이후에 행적을 알면 국번 없이 182 경찰 민원콜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응급실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 응급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손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응급실 입구 복도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이 대피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병원 의료진이 소화기 등을 이용해 5분여 만에 신속히 진화하면서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꺼졌습니다. 불을 낸 A씨는 페트병에 담아온 2리터의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응급실 입구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면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질질질 흘리면서 들어왔어요. 지선 찢으면서 지가 지한테 붙고 라이터를 땡기니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응급실에 있던 부인을 빨리 치료해주지 않아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부인이 숨지자 병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응급실 난동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인 안전과 보호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이런 일들은 더 자주 발생해요. 저희가 말하는 건 사실 처벌 강화가 아니에요. 안전하게 만들어달라는 거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서울 신사동의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집단 성관계를 알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사람들을 모집하며 돈을 벌어온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그젯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을 단속한 뒤 음행 매개 등의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에 글을 올려 집단 성관계 및 관전에 참여할 손님들을 모집한 뒤 입장료로 최대 30만 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37년 전통의 평양냉면집 을지면옥이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기 전 마지막 영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무더위에도 가게를 찾아 수십 년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찌는 더위에도 길게 늘어선 대기줄. 시원한 냉면 맛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몇십 년 됐어요. 여기 냉면도 맛있지만은 편육 해서 소주 한 잔씩 하고. 언제 다시 맛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멀리서 찾아온 손님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평양냉면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는데 마침 여기가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안 올 수 없잖아요. 서울 세운상가 재개발구역에 있는 평양냉면집 을지면옥. 한국전쟁 이후 월남한 부부가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냉면집을 자녀가 이어받았습니다. 1985년 을지로에 처음 들어선 이후 서울에서 손꼽는 맛집으로 문정선실을 이뤘지만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측에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2017년 4월 사업 시행이 인가된 이후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법적 분쟁과 반대 여론에 한동안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을지로 일대 재개발 바람에 길 건너에 노가리 골목을 이루던 원조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좋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 맛을 이어온 음식도 그 맛이 이어질 수 있게끔 정부에서도 어떤 재개발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서. 식당 측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조만간 새 점포로 찾아오겠다고 밝혔지만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저희 그 터전인데 그걸 이제 재개발 어느 날 재개발로 인해서 힘들고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돼서 부모님들한테도 죄송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만나 뵙길 희망해요. 네. 낡은 가게에서 익숙한 맛을 찾던 손님들의 소소한 즐거움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내어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검찰 수사권 축소 후속 조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양보를 놓고 당내 여론부터 엇갈리는 데다 여당도 검수완박 완성을 조건으로는 협상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내주겠다며 내건 조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더구나 현재 법적 책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약속, 합의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서 그 이행 여부에 답을 주시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축소,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로 합의했던 사법개혁 특위 참여, 그리고 헌법소송 취하입니다. 인사청문회와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이 시급하다며 법사위 권한 축소는 양보한 모양새인데 당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철험회를 비롯한 강경파 사이에선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재협상해야 한다, 법사위를 내주는 것에 비판이 쏟아지는가 하면 국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박 원내대표 제안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게 향후 대여 협상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합의와 파기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입장도 완강합니다.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는 전제로는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적인 비판에 따라서 폐기 처분되었던 그 합의에 있는 내용을 이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초강경 카드도 아직 걷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장 단독 선출도 검토하고 계실까요? 그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검수완박이 다시금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국회 정상화는 한 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진상규명 TF단장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시신 소각 입장 변경에 청와대 측의 지시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국방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이를 부인했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차장의 주장을 다시 반박한 건데요.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북한이 서해 공무원 시신을 소각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던 국방부에 추정이라는 입장을 내라고 지시한 책임자로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목했습니다. NSC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자료를 27일 보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서 전 차장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저희는 시신 소각이라고 발표했는데 저쪽에서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발표하는 등 이런 차이점들이 있었어요. 이런 차이점을 비교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한 적은 있습니다. 하 의원은 서 전 차장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국방부 문서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문서를 보면 국방부가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 확인이란 문구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NSC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 의원은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 안보실 사무처 지침으로 입장이 바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억지 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군 SI 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합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한 유족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은 오는 28일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UN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인데 북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차기 경찰청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과 치안감 기습 인사 번복 논란까지 경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수장이 바뀌는 거라서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차기 경찰청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 경찰청장 후보자 사전 검증을 위한 인사검증 동의서와 각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인 7명의 치안 정감 중에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모두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6명 치안 정감은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교체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난 5월 말 치안 정감으로 승진한 사람이 5명인데 경찰 안팎에서는 이들 중 1명이 차기 청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부적으로는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서 윤희근 신임 경찰청 차장이 차기 청장으로 직행할 거란 관측이 가장 많습니다. 이와 함께 행시 출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수사권 조정 업무를 총괄했던 우철문 부산경찰청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검증에 들어가면 이르면 이번 주 초 차기 청장 후보가 지명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누가 되든 신임 경찰청장은 논란 속에 임기를 시작할 거란 게 경찰 관계자들의 공통된 예상입니다. 우선 당면한 과제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입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이 권력과 밀착해서 외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계속화로 이어질 것이며 경찰 수사가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둘러싸고도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일환이라는 내부 지적이 쏟아지는 만큼 차기 청장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창룡 현 경찰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의 징계 여부 결정을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엔 여권 내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당 윤리위 개최 하루 전인 지난 21일 밤, 이준석 대표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그에게도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로원대의 정치 싸움이었던 것 아니었나. 자신에 대한 징계 논의를 앞둔 시점에 최연소 집정관을 지낸 고대 로마 장군 스키피오를 소환한 겁니다. 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기존 정치 세력의 견제에 시달린 역사적 인물을 자신의 처지에 빗댔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당 윤리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도 궁금하고. 당 윤리위 징계 논의에 정치적 의도가 담긴 건 아닌지 의심하는 건데 이는 안철수 의원과의 충돌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합당 과정에서 합의한 옛 국민의당목 최고위원 2명의 적절성을 놓고 두 사람이 신경전을 벌이는 표면적 이유는 당적과 언행이지만 안철수 대표께서 초기에 양당 간의 합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 인사를 추천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 출신만 고집하는 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분열을 할 수 있다고 할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핵심은 국민의힘 지도부 내 세력 재편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2명이 임명되면 국민의힘 최고위원 10명 가운데 절반인 5명이 이준석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아서입니다. 특히 이는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 대표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제명 징계에 대한 확정 권한은 물론 당대표가 징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에 대한 견제, 나아가 재심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징계받을 경우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친윤계 핵심 인사들은 여당 내 주도권 다툼 등 정치적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에서 독립성이 보장된 윤리의 운영과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음 달 7일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여권 내 권력 구도는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이 대표의 반발과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자녀 임기 문제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의 치열한 수싸움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당 내부 일각에선 집권 초 여당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리위가 정치적 묘수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거센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대규모 워크숍에서도 이 의원을 향한 싸늘한 여론이 거듭 확인되면서 이재명 당대표란 수식어가 현실화할지 기로에 섰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선과 재선 의원 모임 등에서 산발적으로 터져나왔던 이재명 당대표 불가로는 이재명 의원과 좀 소통해서 입장을 조속하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이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의기투합을 위해 지방선거 참패 후 22일 만에 집결한 워크숍 현장에서 일제히 응집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면전에 두고 선거 연패에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당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나나 출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 이재명이 왜 안 되느냐는 논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은 소수파로 역부족인 친명계의 현 주소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불출마 당위론으로 기울어진 지형에서 이 의원이 특유의 직진 본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자욱한 포연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전당대회 규칙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 의원이 출전하는 순간 결과는 판가름 난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이 의원이 자신을 향한 날선 책임론과 이선 후퇴 요구를 이번에도 외면할 경우 차기 대권 가도를 향한 문제인식 이정표가 아닌 상처뿐인 당권이 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극심합니다. 그럼에도 친명계 인사들로 최고위원 라인업까지 검토 중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등 여전히 출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기에 이재명 의원 대신 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러니까 97세대가 전면에 등판하더라도 과연 혼란한 당을 수습할 정치력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란 친명계의 주장도 나옵니다. 차기 대권 발판을 위한 첫 단추로 이 의원이 당권을 향해 깃발을 드는 순간 또다시 경랑이 불가피해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대선 구호가 8월 전당대회에서 현실화할지 아니면 한 박자 숨고르기에 들어갈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는 끝났지만 시설 폐쇄 등으로 인한 임대료 분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시설에 입점한 매점들도 코로나 사태 때 똑같이 문을 닫았지만 임대료 환급 기준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형평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1년치 임대료 1,450만 원을 주고 서울 성북구 체육시설 안에서 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박난희 씨. 하지만 영업 3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시설은 폐쇄됐고 박 씨는 남은 8개월 임대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박 씨가 부당하다며 계속 항의하자 이번에는 다시 반만 돌려주겠다는 구청 측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계약상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2년 가까이 기다리는데 이게 정상 운영이 안 되니까 전후 사정을 뻔히 알면서 뭐 그런 계약서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화가 많이 치밀더라고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지자체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도봉구 체육시설 내에서도 매점을 운영하던 박 씨는 같은 사정으로 임대료 환급을 요청했는데 구청 측은 시설 폐쇄 이후 기간에 대한 임대료와 함께 손실보상금까지 지급한 겁니다. 여기랑 같은 조건으로 연장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문도 닫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미 임대료 100%를 다 반환받은 상황이다. 코로나는 어차피 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다른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같은 서울시 자치구인데도 도봉구와 성북구의 결정은 왜 달랐을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분쟁은 계약서상 의리 갑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코로나19에 따른 폐쇄라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지 않은 이상 갑인 지자체 뜻대로 환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합금지 명령이나 아니면 뭐 공공 수용이나 어쨌거나 그 공적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어떤 명령한 것들에 대해서 이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걸로 보이고 성북구는 아직 그 기준이 마련이 안 됐거나 결국 제각각인 임대료 환급 기준 속에서 손해보는 건 소상공인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자율성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왜 공공기관 업무 지침처럼 해서 그 규정대로 일률적으로 시행했으면 억울한 분, 좀 혜택을 덜 보시는 분이 적어졌겠다. 일상 회복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시기 피해를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려운 시기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배려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다음 달 교육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지방대학들은 이번 대책이 인재 양성보단 지방대 생존을 좌우할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과 지역대 경영을 모두 맡아본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자 현 강원도 상지대학 총장에게 반도체 인력 육성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반도체 인재 육성 열풍.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라기엔 지엽적이란 비판도 있지만 지금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건 절대로 맞는 방향이죠.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반도체에 국가산업과 미래가 걸렸다며 전폭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상지대학교 총장으로선 우려가 앞섭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이 곧 지방대의 존립을 좌우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입니다. 10%가 주니까 수도권은 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지방으로 가니까 10%가 줄었는데 지방은 20%가 주는 거예요. 수도권 집중과 학령 인구 감소로 촉발된 지방대학의 생존 고투는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게다가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해 너도 나도 대학 평가에 목매니 평가 항목이 아닌데 투자하는 대학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능 점수 빼고는 모두가 비슷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교육부 장관이 그냥 국무회의나 이럴 때 수시로 이 교육 환경에 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러면 10년 뒤에 큰일 납니다. 20년 뒤에 큰일 납니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럴 때 모든 국무위원들은 싸했어요. 왜 소리 저런 소리를 왜 하지?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야, 저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도 문제입니다. 현재도 지방 반도체 학과는 수도권 계약학과에 밀려 중도 포기한 학생 수가 서울의 6배나 됩니다. 결국 지방대에 학생이 더 많이 지원하고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학생을 흡수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특정 학과 증원보단 지역 기업과 인프라, 대학에 대한 투자를 먼저 해달라는 게 지방대들의 공통 생각입니다. 또 그 반도체 인력 때문에 만약에 그냥 산술적으로 지방에 반 주고 수도권에 반 주죠. 이런 식의 접근이라면 그거는 여전히 방치해 놓은 상태의 연장선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좀 더 꼼꼼히 진짜 지방의 현실을 살펴보고 정해야지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YTN 김연아입니다. 우리나라 균형 발전 노력은 전부터 있었지만 수도권과 지방 격차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죠.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역대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했던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방의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인구는 정점을 지났고 지역의 미래인 학생 수마저 줄어듭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어도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 지방 여러 곳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인구는 운명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적으로 사라지는 인구와 사라지는 지역의 터대 위에 지금 서 있는데 지금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방 소멸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역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했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인재가 유출된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이제 그 창업도 해야 되고 지역의 취업이 이렇게 돼야만이 대학도 살고 또 기업도 살고 이렇게 지역사회 경제가 이렇게 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위기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죠. 중앙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시민사회와 주민이 직접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아울러 지방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정치 경제적인 동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야의 대표하는 영남과 호남이 뭉쳐서 정치적 힘을 키워야 된다. 그 정치적 힘은 반도체에 대한 산업과 반도체에 대한 인재를 키우는 문제로 동맹을 만들어서 정치적 힘을 키우자 이런 취지입니다. 광주와 대구시장 당선자가 공감하고 있는 영호남 반도체 동맹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체감 기온은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강릉 3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목요일 사이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제 저녁 경북 일부 지역에 비와 함께 유리구슬 크기의 우박이 내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북 봉화군에서는 유리구슬 정도 크기의 우박이 장대비와 함께 내려 보행자들이 우박이 그칠 때까지 건물 안이나 처마 아래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구미시 도계면 도로에서도 갑자기 차량 앞유리가 깨질 듯이 우박비가 내려 부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서행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내륙, 전남권, 경상권 내륙에서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른 무더위 속에 벌써부터 전력 공급 상황이 불안불안합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낮 전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기 직전 낮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올라가면서 냉방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급 예비율이 8%대로 내려앉아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공급 예비율은 당일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가운데 여유분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수치로 낮아질수록 전력 수급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는 7, 8월이 오기도 전에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전기 생산에 쓰이는 액화천연가스와 석탄, 석유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1, 2분기 요금을 묶거나 3분기에도 동결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오른다 하니까는 우리 주부들은 이제 집에서 여름에 더우니까는 그게 제일 걱정이고, 가스요금, 전기요금 뭐 이런 거 오르면은 이제 당연히 뭐 다른 물가도 따라서 오르는 거니까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큽니다. 서민들은 전기료 부담에 전력 수급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연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기름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정유사와 주유소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유가 상승에 편승해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않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핀의 자료를 보면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4원 90전 오른 리터당 2,115원 80전으로 집계돼 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 역시 앞선 주보다 44원 50전 오른 리터당 2,127원 20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현재 시각 24일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수정된 연간 전망치를 발표하고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3.7%에서 2.9%로 낮춰 잡았습니다. 2023년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지난 4월 2.3%에서 1.7%로 수정했습니다. IM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을 5.2%로 예측했습니다. IMF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기 후퇴를 촉발하지 않고 신속하게 임금과 물가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며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가까스로 경기 후퇴를 피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역사 나들이에 나선 어린 학생들은 참전 용사들에게 편지를 쓰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3년 만에 문을 연 한강 야외 수영장에는 무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엽서에 한 글자씩 꾹꾹 정성을 담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여러 나라 사람들을 그린 것입니다. 뭔가 뿌듯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더 아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커다란 도화지에 그림으로 남겨둡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지금 누리는 평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꼼꼼히 설명해줍니다. 시민들은 전쟁 당시 쓰였던 전차와 대포 등을 보고 비극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전쟁의 교훈을 다시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도 감회가 좀 있죠. 아무래도 전쟁 관련해서 그런 애가 이제 또 거기에 또 관심도 많고 역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해갖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오면서 또 예전의 일들도 한번 되새겨보는 것 같고요. 72년 전 낯선 나라에서 처절히 싸웠던 젊은 병사들은 희미해졌던 전우들의 이름 앞에서 다시 회한에 잠깁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자 들리는 박수 소리에 그제야 웃음을 보입니다. As of now, as for me, it's very pretty, very nice here in Korea. But during my time when I was here in Korea, we are always in the mountain. 도심 물놀이터는 폭우디 이어진 무더위를 식히러 나온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3년 만에 문을 연 도심 야외 수영장이 너무도 반갑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즐겁게 물장구를 치고 한쪽에서는 공놀이도 즐깁니다. 근데 친구랑 작년 11월 이후로 못 만났었어요. 근데 이 수영장 개방 이후로 얘가 일주일마다 여기를 온다고 하니까 일주일마다 얘를 만날 수 있어요. 저희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여름을 맞아서 특별히 어제 한강 수영장 개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무더위로 후텁지근한 주말. 시민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지난달 제주도로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 3명이 연락이 끊겨 경찰이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남구를 떠난 10살 조윤아 양과 30대 중반의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2일 한 달 살기 교회 체험 학습 기간이 끝난 뒤에도 조 양이 등교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 양 가족은 승용차로 고금대교를 건너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완도에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에서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포착된 것을 마지막으로 조 양 가족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광주 남구와 완도 지역에 실종 경보 문자를 보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윤아 양은 키 145cm에 몸무게 40kg 정도로 둥근 얼굴형의 통통한 체형이지만 경찰은 한때 조 양의 몸무게가 20kg의 마른 체형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6.25를 기념해 열린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 논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부인하면서 사실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72주년과 백선엽 장군 2주기를 맞아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치권에서 오랜 앙숙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도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최고위원 추천 문제 등을 두고 파열음을 냈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같은 행사에 참석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스쳐가듯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불과 한 칸을 띄워놓고 앉았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도중에 지사분이 앉으셔가지고 서로 직접 이야기는 전혀 한마디도 못 나눴습니다. 아, 그래요? 그 최고위원 추천 문제 놓고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나서 얘기를 하시거나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그건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대국민 약속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리 배치상 제가 이철우 지사님이 가운데 앉아 계셔가지고 따로 안철수 의원이랑 긴밀한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은 그런 문제는 여의도에서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넘겨진 이준석 대표를 향해 야유와 욕설을 해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가 지난 22일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둔 6월 중순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는데 이 대표는 현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상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회동 여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만남이 있었느냐 여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당대표 입장에서 대통령의 일정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실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당의 일은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만큼 대통령실이 당내 상황에 개입을 꺼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리위 징계 논의와 당내 극한 갈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재소환 일정을 아예 잡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핵심 혐의인 사퇴 종용뿐 아니라 후임자 부당 지원이 있었는지도 함께 파고들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 백운규 전 장관 신병 확보에 한 차례 실패한 뒤 검찰이 보인 행보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백 전 장관을 곧바로 다시 소환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거란 전망이 있었지만 일정조차 잡지 않고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 구속영장에 산하기관 13곳 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이 가운데 한 곳의 경우 특정 인사가 후임 기관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수사에서 후임자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혐의 수사를 다른 산하기관들까지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기관장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던 산업부 산하기관들의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주목할 건 대부분이 산하기관장 교체 시기 후임 채용을 지켜봤던 인사 담당 실무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YTN 취재진과 만나 조사 당시 검찰이 후임 기관장 A씨를 채용했던 절차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검토부터 면접위원을 구성해 채용을 결정한 일련의 과정을 추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퇴 종용에서 후임자 채용 지원까지 직권남용 혐의 전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도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완성돼야 검찰이 목표로 삼았던 청와대 윗선 수사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검찰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벌써 2달 가까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은 아직 출발선에서 한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세 법무부 장관과 총장 직무대리에게 힘이 잔뜩 실리다 보니 급할 거 없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제한, 검수완박 저지의 총대를 메고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건 지난달 6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임기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불과 나흘 뒤 출범한 윤석열 정부로선 이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총장과의 불편한 동거를 피하게 돼 근심은 덜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새 정부 첫 총장 인선은 2달 가까이 진 적이 없습니다. 첫 단축격인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아직 꾸려지지 않은 겁니다. 법무부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란 말만 되풀이해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데 실세 장관에 실세 총장 직무 대리가 있다 보니 급할 게 없다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은 검찰 인사에 앞서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주요 보직을 포함해 이미 2차례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장 임명한 이후에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장 패싱 논란이 거듭 제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한껏 힘을 실어줬습니다.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차장 또한 윤 대통령의 총장 재직 시절 참모였던 윤석열 사단의 대표주자이자 한 장관과 연수원 동기로서 실세로 꼽기에 충분한 인물입니다. 본인은 새로 임명될 총장을 위해 다리를 놓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직무대리 이상의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법무부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쳤고 또 검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도 충분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어떤 총장님이 오셔도 그 참모들과 함께 바로 지휘해서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또 강한 추진력과 철두철미한 평소 스타일까지 더해져 대검 차장 취임 뒤 각종 업무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등 조직 장악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있을 차장 부장검사급과 평검사 인사 이후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사단인 실세 장관과 실세 직무대리, 검찰 지휘부 사이에 수사를 둘러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총장 인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그제 경찰청에 경찰청장 후보자 사전 검증을 위한 인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치안정감 6명이 인사검증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검증을 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차기 경찰청장이 지명될 전망입니다. 현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로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례를 폐기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파가 장악한 미 대법원은 동성혼과 피임 판례도 재검토할 것으로 보여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낙태 옹호론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후퇴시켰다며 단호하게 맞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This Supreme Court thinks that they can put a law on this land that the majority of this country does not support that will strip away the basic human rights of over half of the people living here. I'm mad! 낙태권을 옹호하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는 공동 성명을 통해 낙태 접근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least has the Western United States that will stand tall in terms of our reproductive values and reproductive freedoms, and we are a sanctuary. 반면 낙태에 반대해왔던 주는 낙태를 돕거나 부추기는 행위가 불법화됐다고 즉각 선언했습니다. As of this morning, abortions performed in Oklahoma or solicited in Oklahoma are illegal. 공화당의 텃밭 지역 등에서는 낙태 찬반론자들이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낙태 찬성론에 반감을 가진 운전자가 시위대를 차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낙태권 무효 결정으로 야기된 미국의 분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언론은 이번 낙태권 무효 결정이 보수 대법관 3명을 임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보수파가 6대3으로 우세한 연방 대법원의 성향 분포로 볼 때 피임과 동성혼, 동성 성관계를 인정한 기존 판례도 향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장기화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몇 년 더 계속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처음 공격 목표였던 수도 키이우의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키이우는 여느 때처럼 불안한 공습 경보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거리에 사람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엔 전쟁의 상처가 가득합니다. 뭘 다시 만들기보단 당장 치우는 게 급해 보이는 이곳. 한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던 시내 중심의 쇼핑몰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전쟁을 돌아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키이우는 지금 도시 전체가 참혹한 전쟁 박물관입니다. 사실 굳이 부서진 러시아군의 전차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포화가 핥히고 간 앙상한 아파트는 여전히 옛 주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키이우는 희망마저 잃진 않았습니다. 모든 게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전쟁이 뭔지 모르는 올해 이곳을 찾은 여름이 그런 것처럼 전쟁 전 그때로 돌아가 사랑을 시작합니다. 조마조마한 평화와 자유, 지켜보는 이들은 아직 마음이 무겁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세계 주요 7개국 G7의 정상들이 오늘 독일에서 만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이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그 여파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를 추스를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엘마우성 주변. 회의 개막이 임박하면서 경계도 더욱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도 이어집니다. Die Umwelt ist weiter fürchterlich. Das Klima ist an der Grenze, das weggeht, solange dass wir uns selber kaputt machen. 이번 G7 정상회의의 최대 의제는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방안. 정상들은 단합된 대응을 천명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와 무기 지원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erge versetzen werden wir dort sicher nicht, aber wir können wichtige Entscheidungen treffen und Dinge vorbereiten, die für uns alle nützlich sind. 전쟁 여파로 인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대응 방안도 다뤄집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중단으로 인한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In the absence of being able to get as much grain as we would like out of Ukraine or see Russia export its own foodstuffs, looking at other ways to help the many countries that are affected.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신흥경제 5개국 브릭스 정상회의를 열어 미국의 테러 제재를 비판하며 세를 과시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G7 정상들은 곧바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두 회의에서 모두 화상으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YTN 김은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예외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석 달 넘게 하늘길이 꽉 막히면서 발이 묶인 동포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명수 리포터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박도연 씨.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가야 하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로 하늘길이 막혀 한국에 가려면 모스크바와 두바이를 거쳐 20시간 넘게 돌아가야 하다 보니 요금이 비싼 데다 휴가를 길게 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2시간에 3, 40만 원 정도면 왕복으로 다녀올 수 있는 거리가 지금은 이틀 걸려서 이제 500만 원 정도는 잡고 가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고요. 이렇게 동포들의 발이 묶이자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강원도 동해안으로 들어가는 특별 여객선을 띄워 70여 명의 귀국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운항에 그쳐 양국의 자유로운 왕래는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그 배는 4월 1일부터 5월 달까지 정기 수리 예정이 있었습니다. 수리를 완료하고 다시 운항을 재개했지만 현재로서도 여객 운항은 안 되고 화물만 운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Наше основное пожелание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обе наши страны приложили все усилия для скорейшего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ассажирского 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между нашими регионами.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규제를 잇따라 풀면서
다양한 교류가 재개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처럼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관광산업과 각종 교류는 물론 이제는 하늘길과 백길마저 막혀버리자 러시아 동포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과 지리적 위치가 가까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이곳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30만 명에 이를 만큼 교류가 활발하던 지역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과 한국은 굉장히 가까운 이웃 마을처럼 되어 왔었거든요. 그리고 왕래도 굉장히 많았고 생활과 사업에 있어서의 큰 불편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률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민 경제와 직결된 식료품 값이 연일 치솟는 상황. 올 초 블라디보스토크의 물가 상승률은 7%였지만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한 지난 3월과 4월에는 배로 뛰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처럼 종전 없는 장기 대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동포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월드 전명수입니다. 중국이 최근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한 데 이어 네 번째 항공모함도 이미 설계를 마쳤습니다. 아직 미국이 운용 중인 11척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작전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상하이 인근 장난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가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입니다. 두 번째인 산둥함처럼 중국 자체 기술로 건조됐고 함재기 이륙에 캐터펄트 방식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스키점프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의 항공모함처럼 평평한 갑판에서 함재기를 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经中央军委批准，中国第3艘航空母舰命名为中国人民解放军海军福建舰。 진수식을 통해 처음 바다에 띄워진 푸젠함은 길게는 5년간의 시험을 거쳐 중국 해군에 인도됩니다. 이 기간에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를 장착하고 시험과 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중국은 이미 네 번째 항공모함의 설계도 마쳤는데 이번에도 디젤 엔진이 장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급유 없이 장기 원양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항모 11척을 보유한 것과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따라 타이완 부근으로 접근하는 미국 항모 전단을 차단하는 데 1차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물론 서태평양 전역으로 작전 범위를 계속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러시아 해군과의 합동훈련 규모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해군력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상위권 고등학교의 고3 학급 10개 중 7, 8개는 이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과생들의 취업난에다 대입수능에서 문과 분리, 이과 유리 현상이 나타나자 상위권 학생들의 이과 선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고교의 이과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입시학원이 자사고와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3 564개 학급 가운데 387개 학급 68.6%가 과학탐구를 선택한 이과반이었습니다. 8년 전엔 문과가 46.3%, 이과가 53.7%로 엇비슷했는데 이과 쏠림 현상이 뚜렷해진 겁니다. 부산 해운대고는 10반 중 9반이 이과였고 인천 포스코고와 휘문고 등도 이과반이 80%를 넘었습니다. 특히 분당 대진고는 2014년 44%였던 이과반이 올해는 83.3%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송합니다로 대표되는 문과 취업난에 의학학 분야나 IT 계열 회사의 인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문이과 통합 수능 이후 나타난 문과 분리, 이과 유리 현상도 추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지난 9일 시행한 6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를 봐도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이과생들이 수학 1등급의 93.8%와 2등급의 85.4%를 싹쓸이했습니다.
수학 1등급 가운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문과생은 6.2%에 그쳤습니다. 약학 계열 모집 인원은 일단 늘어났고 통합 수능에서 이과가 유리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 또 대기업 계약학과 반도체학과 등이 좀 신설되기 때문에 이과의 집중 현상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내년 서울 소재대학의 신입생 선발 비율은 문과가 51.9%로 오히려 더 많습니다. 새 정부가 반도체 인력 등 첨단 산업 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이 이를 뒤쫓아가지 못하는 양상이어서 대학의 학과 구조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이번 주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 발표를 앞두고 어떤 곳이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칫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시장 불안 가능성이 덜한 지역 위주로 해제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3,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7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고가인 7억 4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1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팔아야 돼. 그러려면은 7억인데 7억에는 안 팔리니까는 6억 5천까지 법 내려. 근데도 안 팔려. 그럼 금액을 더 낮추죠. 최근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김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자 정부도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전국의 투기 과열 지구는 44곳, 조정 대상 지역은 112곳입니다. 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을 살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에서 50%까지 제한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반드시 최근 석 달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집값은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치솟으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대부분이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소비자 물가는 1.64% 올랐지만 집값은 0.0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집값이 낮아질 동안 물가는 2%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청약 경쟁률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어디가 풀릴지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락폭이 큰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미분양이 늘어나는 곳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나 혹은 최근에 하락 전환한 세종시나 아니면 경기권에서 지금 하락 전환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경기도 광주 같은 지역들. 그러니까 주로 외곽지나 미분양 많이 늘어나고 하락하는 지역들 중심이 될 거예요. 대출 규제 등 제약이 사라져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지만 정부 의도와 다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규제 지역 해제 등이 시장에 투자를 장려하거나 투기를 좀 조장하는 식으로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지역을 넣고 뺄지는 이번 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SUV가 국내 전체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넘어서며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일상 회복 흐름을 타고 SUV 경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쉐보레 타호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한국 GM을 대표하는 15종의 차량이 패션쇼를 하듯 등장합니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건 대용량 V8 가솔린 엔진에 10단 변속기가 장착된 픽업 트럭 시에라 데날리. 1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프리미엄 픽업 트럭 SUV 전문 브랜드인 GMC가 한국에 상륙하며 내세운 선봉장입니다. GMC specializes in premium SUVs, pickups, and commercial vehicles. It offers a wide range of products from commercial vehicles to passenger vehicles, and from mid-size SUVs to full-size pickups. 한국 GM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쉐보레와 GMC, 캐딜락이란 세 개의 멀티 브랜드 전략을 채택하고 맞춤형 마케팅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일상회복 분위기 속에 SUV가 상반기 신차 판매량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자 국내 자동차 업계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SUV 10개 모델이 국내 SUV 시장의 59.6%를 점유한 가운데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잇따라 신차를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사활을 걸고 만든 SUV 토레스는 계약 첫날 12,000여 대가 판매되며 시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하반기에 XM3 하이브리드를 출시해 경쟁 차종인 현대차의 코나 하이브리드와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에 도전장을 냅니다. 렉서스도 전기차 SUV를 출시하며 경쟁에 가세할 예정인 만큼 여름 휴가철 아웃도어 열풍을 탄 SUV 경쟁은 점점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강릉은 34도, 대구가 33도로 동쪽 지방은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10에서 60mm로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그리고 우박도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요. 제주도는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YTN 2부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